오늘의 강사님은 조희정 강사님이시고요. 강사님은 과거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운동 코치로서 많은 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도 저희 이제 강연소 그룹에서 진행하는 액티브 라이프 코치님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들 또 정신적으로 충전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책 읽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조의정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오 조희정입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먼저 공유 먼저 할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은 부자의 6가지 비밀이라는 송진구 교수님의 책입니다. 송진구 교수님 강의는 대부분 들어봤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타사에서도 좀 많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많이 뵙기도 했긴 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막 머리를 뒤통수를 한번 때렸던 그런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만 네, 항상 초심을 잃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다시 한번 때리고 한번 잊을만 하면 때리고 깨우쳐 주시는 교수님의 강의. 네, 그리고 이분의 리더십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긴 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하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대화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네.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조금 많이 외향적이 되면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배워서 지금 제가 인틴텐을 만나서 이렇게 뭐 짧게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담당한 부분은 1장하고 2장이에요. 3장까지 있지만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 왜 부자가 5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왜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 1장 프롤로그입니다. 여기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기에 의한 기념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 건물만 유독 굉장히 지저분해서 시설 관리인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청소, 청소를 하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컨설팅 업체에서 한 말이, 한 말이 딱 간단해요. 주변에 가로등을 다른 건물들보다 1시간만 늦게 켜세요. 이 말이었대요. 무엇을 바꿔라, 새로 페인트를 바꿔라, 칠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건물은 유독 비둘기 떼가 많이 날아들었답니다. 이 평화의 들은 건물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뚝뚝뚝뚝 변을 보게 만들어서 유독 다른 건물들에 비해
다른 건물들에 비해 굉장히 빨리 더러워지고 부식되고 노후화돼서 굉장히 자주자주 다른 시설에 비해 돈을 많이 쓰고 뭐 보수를 해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이게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왜 이 건물에만 많는가? 비둘기가 이 건물에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면은 왜 거미가 이 건물에 많이 살았을까? 밤이 되면 수도 없이 나라들은 메토메강의 나방떼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비추는 조명의 점등 시간을 늦추면 나방떼가 줄어들고 나방떼를 먹이로 삼는 거미가 줄어들고 거미가 줄어들면 아니 거미를 먹이로 삼는 비둘기가 줄어들면서 합리적으로 배설물이 적게 쌓이게 되고 그래서 관리인들이나 보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무슨 결과는 무조건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빈곤에 빠지고 계속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모든 결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부자들의 5가지 비밀이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부자들은 왜 이럴까?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KBS 아침마당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 내용은 사람들은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예. SBS 시사 프로그램, 이건 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이, 아니, 이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래요. 노후 대책이라는 불을 켜놓고 그것만 봐라. 내가 저 불을 갖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젊어서 일을 해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닌 그때야말로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와이프도 아닌 나를 위해서 늙은 초라 늙은 초라하고 누추한 내가 아니라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은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노인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은 뼈 아프게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이렇게 도적처럼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나, 나 이렇게 빨리 노후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어. 이게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겪고 나서 꼭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보통 이 책은 연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있지만 지금 왜 우리가 은퇴를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정년이잖아요. 정년 대부분 이렇게 겪으신 분들 제가 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많으신데 앞에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 참 좀 쑥스럽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까지 해도 50대 중반 이후 후반에는 모두 정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짧다 보니 어느 순간 애들 뭐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빨리 보내며 자녀 결혼까지 어? 끝내지 않은 시기라고 봐요. 50대 후반은.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 보니 내가 닥쳤을 때, 노후가, 은퇴가 닥쳤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무엇인지, 나한테 남은 거는 무엇인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프롤로그에서 관성의 법칙은 이거죠.
그냥 뭐 어떤 물건이 테이블 위에 두었을 때 외부에서 막 건들거나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야.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돌고 돌 때 다른 행성인 지구와 부딪히거나 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 계속 그 상태인 거죠. 항상 나는 누군가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 상태, 그 위치.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데 이 관성의 법칙도 우리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대요. 누구나 똑같이 늙어가고 노후를 준비해야 함을 알아야 되지만 늘 멈춰있는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일만 한대요.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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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너 정작 노후가 은퇴가 되고 노후가 되면 그때서 후회하게 되죠.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대비하게 돼요.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성대로 반응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한 명은 그냥 대처하지 않고 그냥 그냥 무시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준비할까 라면서 계속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부는 2년 이내에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유명한 석유 재벌 폴 게티는 사람이 재미있는 법칙을 주장했대요. 이 사람은 똑같은 여러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중산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 재산을 모두 합쳐서 이분 사람들에게 n분의 1을 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결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살았을까요? 이 결과는 2년 안에 다시 원점으로 간대요. 부자는 다시 부자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가난의 길을 건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자는 부자가 될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시 가난한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은 계속 부자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산다고 폴 게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 이게 우리 사장님들 베이비 부머시잖아요. 자, 베이비 부머, 나는 베이비 부머다? 아니셔요? 이미, 아니야. 저도 베이비 부모이고 저희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어,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막 70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냥 60대 후반부터 70대 이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근데 이미 이분들은 다 은퇴하셨죠. 은퇴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은퇴를 두 번에 걸쳐서 한대요. 왜 은퇴를 두 번을 거쳐서 하지? 신기하다. 이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이 차트를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40대 후반까지는 점점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금전산에 쑥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50대 이후부터는 은퇴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입도 떨어지죠. 금전적인 은퇴는 이렇게 지출하고 수입이 맞물렸을 때
은퇴하기, 금전적인 은퇴가 시작한다고 해요. 내가 이때는 조금, 지금 저희 세대는 이게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세대 조금 늦춰야겠는데, 저희 세대가 조금 60대 초반으로 은퇴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뒤로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 은퇴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때 아이들이 어, 이때 일을 가장, 아니,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해서 지출이 가장 높을 때이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지출하는 문맥이 맞물릴 때가 5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60대 초반 정도 되면 대부분 모든 회사 공기업들, 뭐 대기업들 다 60대 초반이면 딱 60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60대 초반이면 직업적 은퇴가 시작합니다. 직업적 은퇴가 시작하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이 현저하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고수입을 받고 있었지만 은퇴함과 동시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나의 수입은 뚝 떨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은퇴는 금전적인 은퇴와 직업적인 은퇴가 맞물려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은퇴를 두 번을 겪는데 이 은퇴 이후에 혹시 노후 대책 세우셨나요? 나는 뭐 20억 있어. 20억 이상 있으시면 괜찮아. 괜찮으세요. 노후 준비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해놓으신 분들이 거의 별로 없으시죠? 50대는 항상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해줄 여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노후를 한다, 준비한다, 저축을 한다, 뭐를 한다? 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은행 금리, 뭐, 이번에는, 요즘에는 더 바닥을 치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 뭐,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후를 예측하지 못해서 고통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요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매체에서도. 어, 노후 대책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모두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다 모든 것을 줬지만, 그런, 이게 굉장히 조금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노후는 자녀들이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노는 결코 도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래요. 예정대로 오는 건데 세상 어느 누구도 늙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55세 가장이 지금 당장 은퇴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은,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직장인들에게 10년, 15년 전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얼마나 들 것 같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기대 수명이 여기 책에는 90세, 100세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100세 보험도 있잖아요. 100세까지, 120살까지도 있던데 그냥 120세 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업수로 높아져서 내가 은퇴 60대 초반, 중반에 한다고 해도 예, 그래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100세까지 해도 거의 35년에서 40년을 노후를 버텨야 하는데 이게 노후 자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80세, 90세, 100세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돈이, 이건 금액입니다.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요. 필요한 금액이. 왜냐면 나는 내가 몸이 아프고 아프면 병원을 가고 그거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 269만 원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후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 봤대요. 55세에서부터 80세까지 예전 차트예요. 2015년도 10년 전 겁니다. 8억이 들어간답니다. 55세부터 90세까지 사는데 11억 3천. 55세부터 100세까지 사는데 14억 5천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가구 한 달에 269만 원의 지출이 필요하대요. 269만 원이 없으면 살지를 못한대요.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나라의 50대 평균이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9,600. 10년 전 2억 9,600. 지금 해도 뭐 4억에서 많이 돼야 5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55세에서 63세까지 8년 뒤에는 가진 돈이 모두 난다고 해요.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건 집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자산, 네, 최종 남는 거는 집밖에 없대요. 집.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집 담보로 해서 해주는 대출도 있잖아요. 회사에. 그, 나에게는 남는 거는 집. 집밖에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집을 팔면 없는 거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노후하면 뭐 생각나요? 국민연금 생각나죠? 저도 국민연금 들고 있어요. 자영업자라서 국민연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어, 얼마 안 나와요. 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반드시 망하는 국민연금의 진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대 친구들은 국민연금 듣는 걸 제일로 싫어한대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아이고. 여기에서 보면 인원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 인원수라는 출생률이 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년쯤 부모님 세대에서 낳았던 자녀 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낳는 저 때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제 또래들이 낳은 자녀 수와 지금 20대는 뭐 결혼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30대 지금 젊은 층이 낳는 수는 굉장히 뭐 1대 1도 아닌데 0. 몇 프로 있잖아요.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점점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면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지금 90세. 저희 할머니들이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96세에 돌아가시고, 94세에 돌아가시고, 뭐 이랬거든요. 다 할머님들이, 제가 본 우리 할머니들이 다 90대 때이시거든요. 근데 더 젊으신 분들은 얼마나 100세, 요즘에 110 몇 세? 분이 정정하게 돌아다니시고 일 다 하시고 밥 식사 다 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걸 또 봐서는 저희 때는 더 기대 수명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작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이 여기 책에서는 1.08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0.75 뭐 이 정도 출산 국가. 우리 전 세계에서 전출산 국가라고 이미 인정했어요. 음.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점,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우리는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나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연금 받는 나이를 조금 뒤로 늦췄잖아요. 워낙 젊으시다 보니, 이제 관리를 위해서 만 65세 이후로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요 50대 후반이면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6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너무 높아요. 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갭은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고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물론 이 국민연금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하고 불리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심이 갖긴 해요. 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지금 늦지, 지금도 늦지, 안 왔겠죠? 안 왔겠죠? 저는 아직 준, 준비 단계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 단계예요. 결혼하고,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25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늦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30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늦다 보니까 내 노후를 예전 부모님들 세대처럼 아이들한테 우리를 부부를 책임져라 이런 거는 정말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후를 생각했어요. 노후를 지금부터 20대부터 준비하자.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한번 난리가 났었죠. 0으로 딱 딱 그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갭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아이러니해요. 뭐 투잡, 쓰리잡 한다고 자녀 키우고 노후 준비 조금 저축하고 한다고 투잡, 쓰리잡 막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앞, 남편분은 투잡 쓰리잡을 해요. 그런데 정작 개인 사정에 또 있겠지만 전업주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교수님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벌면 같이 노후를 빨리 준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같이 협조해서 같이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에 제가 조금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도 제가 아니, 신랑이 은퇴를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하면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려운 거는 없대요. 그냥 여기에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100억을 가진 이에게 물으면 당신 부자예요? 아니래요. 2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200억 가진 사람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400억? 1000억?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1억 있는 사람에게 자기 부자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10억은 있어야 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것을 쾌락의 책받기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생겼대요. 생겼으면 그 기쁨은 3개월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10억이 꽁돈이 생겼어. 로또가 생겼어. 3개월을 유지한답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항상 똑같이 쾌락을 가지는 건 3개월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행복한 부자는 가 되기 위해서는 돈 액수 이상보다는 돈 액수 이상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대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해야지만 어쩌면 진정한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여기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기 다음, 음, 여기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이 차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10년 전인데, 여기 보면, 여기 채연소 보이시나요? 주택수예요. 보유주택. 여기 보면, 채연소. 자, 여기에 연령에 제일 낮은 애가 5살이에요.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대요. 10살이에요. 주택 한 채 갖고 있대요. 네, 최다 보유자는 뭐 연령대 나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63세인데 2312 채를 보유하고 있대요. 이해하셨어요? 부자는 진정한 부자라고 하면 뭐 부모님이 물론 채용소유자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겠죠. 물려받았으나 쾌락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고 진정한 부자는 이러한 기한이나 뭐 제약이 없는 부자. 그리고 나아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수입원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을 즐깁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두 번째, 공짜 밥을 절대 사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인사치레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되는지 항상 귀담고 그거를 되새긴대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사업이면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분명하게 보상을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인 사업이 동시에 필요한 때마다 회사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 소득이 주어지고 그 권리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냥 누군가에서 어떻게 뭐 복권을 맞아서 1등을 맞아서 뭐 10억이 나왔어. 딱 3개월 그리고 다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그냥 다 쓰면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런 기한이 있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점점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3장은 이따가 할 텐데요. 다섯 가, 다섯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저녁 미팅에 나옵니다. 저는 앞에 왜 부자들의, 들의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 핵심 포인트는 저녁 미팅에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나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미팅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데모는 오늘 없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책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책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 새삼스럽게 다 계속 느껴요. 아, 너무 빨리 준비해야지.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네트워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느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나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좋은 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소소하게 하다 보면 즐겁게 하다 보면 내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나의 노후도 챙길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희까지 오늘 저의 미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